안녕하세요. 촛불 시위가 우리나라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6월 미군의 폭거에 항거했던 효순이 미순이 사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민주시민들의 항거운동,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시민운동, 2014년 6월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한 부르짖음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촛불 시위는 허다한 시민들이 참석하면서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시작되어 3월 초순까지 진행되었던 촛불 시위는 광화문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 누적 인원 1,500만이 동원된 역사상 대파노라마였죠. 이것이 나라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최순실과 그 일당의 국정농단에 함몰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거대한 민주시민의 요구를 거스릴 수 없었던 국회는 2016년 12월 3일 당시 여당의 협력을 얻어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했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 결의를 인용하므로 적은 자들로부터 시작된 촛불 시위는 촛불혁명이 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시민혁명으로 막을 내린 거지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렇게 선언할 때 허다한 국민들이 춤을 췄고 산천초목도 환호했습니다.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 무려 80%나 되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일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세계는 대한민국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은 사실 혁명정부였습니다. 혁명정부의 1차 과제는 당연히 적폐청산이었지요. 일제 때부터 친일 세력으로 털을 잡았던 반민족 집단은 해방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반세기를 훌쩍 넘기면서 견고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정권 인수팀도 가동하지 못한 채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그 뿌리를 예측할 수 없는 광범위하게 뻗어있는 적폐 세력과의 싸움에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한반도의 봄 기운, 그 힘을 통해서, 그리고 그해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압승함으로 다시 국민적 지지를 확인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혁명정권 탄생 3년 차였던 2020년 4월 총선은 여기저기서 문재인 정권의 위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근심 가운데 치루어진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300석 가운데 108석을 집권당인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선거 특성상 한 번 이기면 다음 선거는 지는 그런 관행을 깨트리고, 국민들은 연거푸 3번이나 혁명 정권을 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혁명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것이죠. 그런데 2020년 4월 총선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대지각 변동을 겪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특별히 사람이 거주하는 집값이 미친 듯 치솟은 것입니다. 한 발 늦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26번이나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렸습니다.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불과 1년 후에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패, 집값 폭등이 절대적 요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었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무능한 자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잘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혁명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무엇인가를 간과했던 것 자체가 무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득권 카르텔의 그 견고함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무능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6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 앞에서 국민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이 짧은 구호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견디기 어려운 절망에 빠진 국민들의 심정이 곧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정권 교체 여론이라고 그러죠. 국민이 정권의 주인입니다. 국정을 맡긴 주인이 갈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마땅한 대원리입니다. 문제는 누구로 바꿀 것인가? 대안이 누구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귀신이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집에서 나가서 더 좋은 곳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옛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옳거니 하고 더 많은 귀신을 불러들였으니 그 집의 상황이 옛날보다 악화되었다. 영적 세계의 신비함에 대한 교훈이므로 우리의 현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비유에서 비상한 영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파괴는 더 큰 파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던 것이죠. 폐일원하고 집값 폭등은 만사를 무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바꿀 것인가? 장기적 대책이 아닙니다. 당장 2022년 3월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수권 정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두 분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지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곧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집값 폭등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급속히 바뀐 것입니다. 바꾸려고 보니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수권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인가? 국민의 80%가 동의했던 박근혜 탄핵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과연 바뀌었는가? 정당 이름이 바뀌었을 뿐 정치 철학이나 정치하는 태도가 과연 바뀌었는가요? 물론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김누리 중앙대학 교수는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을 때 당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수구에 대한 보수의 승리다.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반지성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사회적인 보수가 존재하는가? 대체 어디서 진보가 승리했단 말인가? 이번 선거가 확인해 준 것은 보수의 몰락이 아니라 냉전에 기생해 온 수구의 역사적 사명이 다했다라는 사실이다. 김누리 교수는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수구로, 민주당을 진보가 아닌 보수로 규정했던 것이지요. 정치 선진국인 유럽을 기준으로 말하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혁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틈타서 해체된 줄로만 알았던 수구 세력이 보수의 옷을 입고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정당인이 아닙니다. 무슨 급진적 좌파는 더더욱 아닙니다. 평범한 교양인입니다. 교양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정치 지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의 형님 김한길 씨는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핵심 지도자로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무슨 위원장인가를 맡았지요. 사적인 형제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모두가 공인이요, 공인의 영역에서 한 말이니 두 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주 무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그 후유증인 냉전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정신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이런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 탄핵을 당했던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했는가? 아닙니다. 김누리 교수의 진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에서 그 유례가 없었던 국운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한국 문화의 힘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이고 효율적인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G8 국가의 대우를 받으면서 초청을 받았었죠. 다음 달 7월에는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추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금 개국 이래 최대의 국운 상승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국내적 불안은 분명하지요. 빈부격차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어서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회적 여파로 한국 사회는 사람이 살 만한 사회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자살률 1위. 우리가 언제 이런 문제를 상상이나 했던 문제인가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어서 선진국 가운데 출산율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국제적 상황은 어떠한가요?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까?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순 외교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이 예상을 넘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이냐, 국민의 생명 보호냐, 이 중요한 국정 목표가 극한적으로
충돌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디지털 혁명, 기술 혁명,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징후들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대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국운 상승을 지속시켜 가야 할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20대 대통령 누구를 뽑아야지요? 대통령의 직무는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누리 교수가 지적한 대로 건강한 보수가 아니라 사라졌어야 마땅할 수구 세력입니다. 수구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로 내놓은 윤석열 씨는 어떤 분인가요? 30년을 검사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30년을 죄인 잡아 넣는 일에 전념했던 분에게 어떻게 그 막중한 대통령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천만다행으로 민주당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웠던 이재명이라는 이미 검증된 후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라고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경력과 정치적 역량으로 보건대 새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에는 보수 성향이 강했던 분당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민선 2기 시장 선거에서는 그가 분당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경기도지사직을 훌륭히 감당했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여의도 정치 세력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뽑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이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아서 이번 선거는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현 집권당 민주당의 승리가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앞서 소개한 김누리 교수의 그 분석과 통찰력이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촛불혁명의 주체였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과 폭동으로 인한 절망 때문에 촛불의 주체들이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촛불 그 이후 형성된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능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교양과 깬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옛 질서나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에 붙잡혀 수구 기득권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역사는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백안시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장로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속에 있는 기득권 세력보다는 교회의 미래를, 개교의 형편보다는 지금 여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생각과 판단을 당연하다고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골방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면 교회의 생명인 복음 증거의 능력을 잃게 된다라는 엄숙한 진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